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풀어. 시어머니의 87번째 부재중 전화, 목이 완전히 쉰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친정엄마 장례식 3일 동안 남편은 폐렴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요. 그 시간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셋이서 다낭 리조트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빈소를 지키고 혼자서 관 앞에서 밤을 새고 혼자서 엄마를 보내드리는 동안요. 근데 이 며느리가, 글쎄, 순하디순한 이 며느리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 시어머니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 87통이 찍혔고 그 목소리는 호통에서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17년 동안 순하다고 만만하다고 깔봤던 며느리한테 시댁 식구 셋이 무릎을 꿇게 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3시 47분, 침대 협탁 위에서 전화기가 미친 듯이 떨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 되시죠? 환자 박순옥 님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누운 태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어요. 여보, 일어나. 엄마가 쓰러지셨대. 뇌출혈이래. 같이 가야 해. 태호가 눈을 반쯤 뜨더니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태호는 그 한마디를 중얼거리더니 이불을 끌어올려 머리까지 덮었어요. 저는 그 이불 덮인 등을 몇 초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더 흔들까, 소리를 지를까, 잠깐 망설이다가 혼자 옷장을 열었어요. 택시를 잡아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병원에 3번을 더 전화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새벽거리가 까맣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때야 핸드백 안을 뒤져봤는데 지갑이랑 신분증밖에 없었어요. 여분의 옷도 세면도구도 아무것도 안 챙기고 나온 겁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첫 차를 기다리며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서울역이야. 엄마 상태 심각한 것 같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오전 7시 반 지방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조그만 면담실로 데려갔어요. 모니터에 사진을 띄우더니 볼펜 끝으로 하얗게 번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뇌출혈 범위가 넓어서 수술은 했습니다만 의식이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코와 입의 관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내 이름 석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에 겨우 연결이 됐어요.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태호가 하품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에 팀장님이 거래처 미팅을 잡아놔서 빠지기가 힘들어. 주말에 내려갈게. 주말이면 늦을 수도 있어. 어머니 강하신 분이잖아. 너무 걱정 마. 태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리고 한참 동안 복도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순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이 그렇게 되셨어? 안 됐다, 안 됐어. 금순이 혀를 차며 한마디 하더니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우리 태호가 어제부터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너 출발하기 전에 약국 들러서 감기약 좀 사다 놔라. 응? 어머니, 저 지금 엄마 병원인데요. 아, 그래, 알았어. 너 알아서 잘해. 금수는 그렇게 말하고 뚝 끊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주차장 위로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후 면회 시간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부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엄마, 나야. 수진이.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말에 대한 반응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니 복도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도 못한 상태였고 남편도 시댁 식구도 아무도 이 병원에 올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 텅 빈 복도에서 또렷해졌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외사촌 동생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왜 이제야 연락해? 이모가. 미영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어요. 미영아,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수술은 했는데 의식이 안 돌아와. 나 지금 퇴근했어. 바로 내려갈게. 언니 아무데도 가지 마. 미영이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봉지 안에서 삼각김밥이랑 생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언니, 오늘 뭐 먹었어?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야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영이 삼각김밥 포장을 뜯어서 제 앞에 놓아줬어요.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미영과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2시쯤 조용한 대기실에서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형부는? 회사에 일이 있대. 저는 종이컵 안에 남은 커피만 내려다 봤습니다. 미영은 더 묻지 않고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저는 장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희미하게 비쳤어요. 엄마가 혼자 철물점을 하면서 저를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에 화물차 짐을 나르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엄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다음 날 오전 담당 의사가 다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면담실을 나와 다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가 고비래. 제발 와줘. 금요일에 반차 내고 내려갈게. 진짜 미안해. 금요일이면 4일 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관과 기계에 둘러싸인 엄마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면회 시간 엄마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아침보다 손이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수진이가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모니터 위에서 숫자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보호자분,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몇 초를 더 붙잡고 있다가 손가락을 하나씩 겨우 폈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중환자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대기실 장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를 뛰었어요. 의사가 중환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그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의사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제 손이 떨렸는데 제 손을 잡으려고 한 거라고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 제 뒤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와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안실로 옮겨진 엄마의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이마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장례식장 세 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빈소가 하나 남아있다고 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상복, 제단꽃, 음식 가격을 줄줄 읊는 동안 저는 한 손으로 카드를 내밀고 다른 손으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잡았으니까 와줘. 부탁이야. 2초, 3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뒤에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사실 어제부터 기침이 너무 심해서 오늘 병원에 갔거든. 폐렴이래. 의사가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웃음소리 같은 게 섞여 들렸어요. 높고 가벼운 시누이 태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장례식장 로비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래, 알았어. 몸조리해.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폐렴이면 비행기를 못 타는 건데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이 결국 그렇게 됐구나. 금순이 혀를 찬 뒤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우리 태호가 폐렴이라 입원할 수도 있다는데 내가 아들 간호해야 되니까 거기는 못 가겠다. 부의금은 보낼 테니까 브이로그에 시모 김금순 30만 원이라고 적어놔. 알았지? 네,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금순에게서 온 입금 내역은 없었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끝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재단이 차려졌어요. 엄마의 영정사진이 놓였는데 3년 전 생신 때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엄마. 저는 혼자 상주 완장을 팔에 매는데 장례식장 직원이 옆에서 물었어요. 다른 가족분은 안 오십니까? 남편이 아파서요. 완장을 매는 손이 떨리는 걸 들키기 싫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엄마의 철물점 단골이었던 동네 어르신 5분, 엄마 교회 권사님 2분, 이모분의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서방은 어디 있어? 조문객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습니다. 이모부가 부의금 봉투를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장모님 장례식에는 와야지. 사람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여 인사했어요. 장례 첫째 날 저녁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약 먹고 쉬고 있어. 빨리 나와서 가야 되는데. 미안해. 저는 빈소 의자에 앉아 그 문자를 읽었어요. 영정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었고 빈소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응, 몸조리 잘해. 짧게 답장을 보내고 전화기를 뒤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틀째에도 비슷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좀 어때? 나 아직 열이 좀 있어. 장모님 못 뵌 게 마음에 걸린다. 이 형식적인 안부 문자가 올 때마다 빈소의 적막함이 더 깊어졌어요. 재단 위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조문객이 끊긴 빈소에서 저는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이틀째 새벽 미영이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제 손에 쥐어줬어요. 둘이 빈소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미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형부 진짜 폐렴이야?
저는 커피만 내려다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물었다. 미영이 말을 돌렸지만 미영의 눈에 의심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도 사실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태희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오후 저는 태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태희야, 혹시 오빠 병원 어디 입원했어? 내가 필요한 거 보내줄게.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 언니. 오빠 집에서 쉬고 있어요. 병원은 안 갔대요. 감기가 심한 거래요. 걱정 마세요. 태호는 분명 폐렴이라 입원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태희는 감기가 심한 거라고 했습니다. 둘의 말이 달랐지만 저는 그 모순을 따질 여력이 없었어요. 이 빈소를 혼자 지키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힘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제 옆에 슬쩍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장례 끝나고 보여줄게. 뭔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미영의 얼굴에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갔지만 지금 이 빈소에서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 발인을 했어요. 운구차 안에서 저는 엄마의 관 옆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엄마가 살던 동네의 거리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약국, 미용실, 세탁소, 그리고 엄마의 철물점. 간판이 보이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장에서 엄마를 보내드리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미영의 차를 타고 납골당을 나오는 길에 비로소 장례가 끝났다는 것, 이제 엄마가 정말 없다는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미영이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와 미영의 차에 올라탄 직후였어요. 미영이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에 앉은 채 저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아까 말한 거 지금 보여줄게. 화내지 마. 미영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제 쪽으로 화면을 돌렸어요. 태희의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태희가 사진을 올렸다가 한 20분 만에 지웠어. 근데 내가 우연히 봤거든. 바로 저장해놨어.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날짜는 장례식 이틀째인 그저께였습니다. 장소의 다낭 미케비치라고 찍혀 있었어요. 태희가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 잔을 들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반팔 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제 남편 태호였습니다. 사진 한 구석에 책 넓은 밀짚 모자를 쓴 금순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폐렴이라 외출도 못한다던 사람이 열대 햇볕 아래서 반팔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폐렴이면 비행기도 못 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출국을 했을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 괜찮아? 미영이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관 앞에서 혼자 밤을 새는 동안 태호는 다낭 리조트에 있었어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되자 가슴이 아닌 머리가 차가워지는 감각이 왔습니다. 언니, 집에 갈 거야? 아니, 엄마 집에 데려다 줘.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어요. 엄마가 살던 철물점 건물 2층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의 낡은 실내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거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먹다 만 혈압약 봉지와 반쯤 마신 보리차 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영을 돌려보내고 혼자 엄마의 빈집에 앉았어요.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장례 잘 끝났어? 나 아직 좀 안 좋은데
약 먹고 쉬고 있어. 고생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장례 3일 동안 형식적인 문자만 보내놓고 실제로는 가족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 더 이상 확인할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안쪽 서랍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물점 건물 등기권리증, 엄마 이름으로 된 농협 예금 통장, 그리고 편지 한 통. 통장 잔액은 4,700만 원이었어요. 엄마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의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 집이랑 통장은 다 내 거다. 시집살이 힘들어도 참느라 고생 많았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사랑한다. 장례식장에서도 납골당에서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시집살이를 다 알고 있었다는 그 한 줄이 가슴 한복판을 찔렀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엄마 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제 울음소리만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운 뒤 엄마의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가 늘 쓰던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 봉지를 넣었습니다. 보리차를 따르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한 모금 마시자 엄마 집 특유의 보리차 맛이 났어요. 엄마가 이 부엌에서 매일 이 차를 끓이며 저를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은 뒤 아까와는 다른 감각이 왔어요. 울음이 멈추고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엄마 집에 앉아 통장과 등기권리증을 다시 꺼내 확인했어요. 철물점 건물은 엄마 단독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빚도 담보도 없었습니다. 외동딸인 제가 혼자 물려받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문득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목록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등기 이름, 태호가 타는 차의 할부 이름, 그리고 시어머니 금순의 분식집, 폐업빈 연대보증. 결혼 17년 동안 제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날 밤 엄마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노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거나 다낭 사진을 들이밀며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제 이름을 하나씩 걷어들이는 것이었어요. 엄마의 편지를 핸드백 안쪽 지퍼 칸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법무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혹시 내 남편이 아는 법무사 있다고 했지.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언니 무슨 일 하려고? 상속 절차 때문에. 미영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30분 뒤에 법무사 사무실 번호가 문자로 왔어요. 저는 오전 10시에 예약을 잡고 엄마의 서류 봉투를 들고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동딸이시니 상속은 단순합니다. 사망신고하시고 이름 옮기면 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가 펜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혼인 중이시면 남편분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닌지 확인차 여쭙습니다. 이건 친정 재산이고 남편과는 별개입니다. 네, 물려받는 재산은 받는 분 개인 재산이니 맞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성을 이어갔어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온 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제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서울 아파트.
결혼 초기에 친정 어머니가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보태주고 제가 추가로 빚을 내서 산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만 올라가 있었고 남은 빚이 1억 2천만 원. 둘째, 태호가 출퇴근하는 SUV 차량. 태호의 신용이 안 좋아서 제 이름으로 할부를 끄는 거였어요. 남은 할부금이 약 800만 원. 셋째, 시어머니 금순의 분식집 폐업빚 1,500만 원. 제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세 가지를 적고 밑줄을 그었어요. 그날 오후 지역 법률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은 이틀 뒤로 잡혔어요. 저는 그 사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가족카드의 사용 내역을 휴대폰 앱으로 열어봤습니다. 장례식 전날 저녁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2만 원, 장례식 당일 오전 다낭 리조트에서 187만 원.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 법률상담센터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저는 캡처해둔 태희의 인스타그램 사진, 카드 결제 내역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의 출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살피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장례식 기간에 거짓말을 하고 해외여행을 간 거면 남편 쪽이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아파트가 부인분 혼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결혼 전에 사신 거면 재산 나눌 때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소장 작성을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다른 건 없으십니까? 연대보증건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 빚에 제가 보증을 섰는데 이걸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혼자 빠질 수는 없고 은행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 갱신을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수첩에 메모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보증계약서 원본을 찾아야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변호사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마세요. 소장 넣기 전에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증거를 없애거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도 아무 내색 없이 지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정집에 머문 마지막 날 엄마의 집을 정리했어요. 엄마가 쓰던 찻잔 세트와 보리차 봉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철물점 건물 1층은 비어 있었는데 나중에 새를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외벽에 아직 붙어 있는 박순옥 철물점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내가 잘할게. 속으로 말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미영이 차로 KTX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미영이 핸들을 잡은 채 저를 흘끗 봤어요. 언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지? 미영아, 고마웠어. 네가 없었으면 장례 못 치렀을 거야. 언니,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돕겠다. 응, 그때 연락할게. 저는 짧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KTX 안에서 창밖을 보며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핸드백 안쪽 지퍼칸에서 엄마의 편지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꺼내지 않고 지퍼 위를 손끝으로 한번 쓸었어요. 서울 아파트에 돌아가면 태호의 서재에서 금순의 보증계약서 원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며칠을 더 버텨야 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평소와 같은 표정을 만들었어요.
그로부터 나흘 뒤 태호가 다낭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흘 동안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태호가 출근할 때 쓰던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을 확인하고 차량 등록증 사본을 복사해뒀어요.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금순의 빈 연대보증 계약서 원본을 찾았습니다. 보증 기간이 5년으로 적혀 있었고 그 만료일이 2달 뒤였어요. 저는 계약서를 펼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변호사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호가 캐리어를 끌며 들어왔는데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올려다봤어요. 왔어? 태호가 캐리어를 세우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많이 힘들었지? 나도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있으면서 걱정 많이 했어. 그을린 얼굴과 폐렴으로 병원에 있었다는 말이 거실 공기 속에 나란히 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캐리어를 방으로 끌고 가면서 등을 보인 채 말했어요. 장례 잘 끝난 거지? 못 가서 진짜 미안해. 내가 장모님한테 따로 인사드리러 갈게. 응, 납골당에 모셨어. 태호가 캐리어 지퍼를 열며 옷을 꺼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참, 엄마가 부의금 보내셨지? 아니, 안 왔어. 진짜? 보낸다고 했는데. 내가 확인해 볼게. 태호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리며 옷을 옷걸이에 걸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태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에 태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에 세워둔 태호의 캐리어를 열었어요. 안에 다낭 면세점 쇼핑백이 들어 있었고 리조트 수건이 한 장 섞여 있었습니다. 캐리어 안주머니에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다낭 리조트 체크인 날짜가 엄마 장례식 첫째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원래 자리에 도로 넣어뒀어요. 캐리어 지퍼를 원래대로 닫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태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수진아, 밥 먹었어? 나 배고픈데. 냉장고에 찌개 있어. 데워 먹어.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부엌으로 가서 혼자 찌개를 데웠어요. 그 주 내내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태호의 셔츠를 다리미질하고 구두를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시어머니 금순의 안부 전화에도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태호 아직 기침하지? 약은 잘 먹고 있어? 네, 어머니 많이 나아졌어요. 금수는 만족한 듯 콧바람을 불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보낼까 했는데 요즘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네가 잘 챙겨.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에 앞뒤를 맞추는데도 대충이었습니다. 폐렴이라더니 감기라 하고 입원할 수도 있다더니 집에서 쉬고 있다 하고 부의금을 보낸다더니 한 푼도 안 보내고 그 엉성한 거짓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제가 이상한 건지 이 사람들이 저를 그 정도로 만만하게 본 건지 둘 다였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장 초안이 완성되었으니 검토하러 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태호가 출근한 평일 오전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소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남편의 속임에 의한 혼인 파탄이라는 항목 아래 증거가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장례식 기간 중 해외여행 사실, 폐렴이라는 거짓 사유, 태희의 인스타그램 캡처, 카드 결제 내역, 리조트 영수증 사진. 저는 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몇 군데의 날짜와 사실관계를 보완한 뒤 변호사에게 돌려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접수해 주세요. 변호사가 펜으로 달력에 표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대보증건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증기간 만료가 2달 뒤입니다. 만료 시점에 맞춰서 갱신 안 하겠다고 은행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빚진 사람한테 다른 보증인을 세우든지 돈을 갚든지 하라고 연락이 갑니다. 만료일에 맞춰 진행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장 접수 이틀 전인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 위에 서류를 준비해 놓았어요. 태호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잠깐 여기 앉아봐. 태호가 별 생각 없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식탁으로 왔어요. 저는 이혼 소장 사본과 증거자료 목록을 태호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화요일에 법원에 접수해. 태호가 첫 장을 집어들더니 눈이 커졌어요. 뭐? 인천공항 면세점 결제 내역, 다낭 리조트 영수증, 태희 인스타그램 캡처. 네가 폐렴이라면서 왜 출국 기록이 있는지 다 있어. 변명 안 들을 거야. 태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쭉 빠졌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야, 잠깐만. 이거 좀 얘기하자. 내가 설명할게. 설명 안 들어도 돼. 저는 서류 뭉치 아래에 있던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태호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내 이름이야.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이혼 확정되면 여기서 나가야 해. 태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야,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내 이름으로 결혼 전에 산 집이야. 이혼 확정되면 살 수 없어. 태호가 두 손을 식탁에 짚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장모님 돌아가셔서 예민한 거 이해하는데 그 입으로 엄마 얘기하지 마. 태호의 입이 멈췄습니다. 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내 차도 내 이름이야. 이름 안 바꾸면 내가 할부 납입을 중단할 거야. 그러면 캐피탈에서 차 가져가. 알아서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태호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뒤 태호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혼한대. 태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닫힌 문 너머로 새어 들어왔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어요. 거실에서 태호가 시어머니 금순과 통화하는 소리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나도 몰라. 수진이가 다 알고 있어. 다낭 간 것도 카드 쓴 것도 다. 금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까지 들릴 만큼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쉴 새 없이 쏟아붓는 금순의 톤은 분명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금순에게서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았고 그 전화를 받지 않을 것도 이미 결정해뒀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12분 금순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고 받지 않았어요. 7시 14분 두 번째, 7시 15분 세 번째, 7시 18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당장 전화 받아.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놓은 뒤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 봉지를 넣었습니다. 오전 내내 금순의 전화는 계속됐어요. 10통이 넘어가고 20통이 넘어가면서 문자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랬어요. 수진이가 감히 우리 태호한테, 네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20통이 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얘기 좀 하자.
전화 받아라. 30통이 넘자 또 바뀌었어요. 수진아, 전화 좀 받아. 이건 아니잖아. 저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엄마가 남겨준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을 감싸쥐니 손바닥이 따뜻해졌어요. 낮 12시쯤 태호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전화 좀 받아줘. 엄마가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미치겠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의 대화로 풀어야지. 태호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변호사에게서 온 소장 접수 준비 확인 메일을 읽고 있었어요. 태호의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금순의 전화는 50통을 넘겼어요. 문자의 톤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내가 좀 심했다, 응? 그래도 가족인데. 전화 한 번만 받아라. 60통을 넘기면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이모부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창피해서 못 살아. 저는 이 문자들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모두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저녁 무렵 금순이 핵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는 게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태호야, 수진이가 혹시 내 빚 보증 건드리는 거 아니지? 그거 빠지면 나 당장 은행에서 갚으라고 나온다. 태호가 소파에 앉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몰라. 수진이가 나한테 말을 안 해.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보증기간 만료가 2달 뒤라는 것, 그때 갱신 거절 통보가 들어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금순의 전화는 80통을 넘겼어요. 이제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성 메시지가 남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개는 이랬습니다. 전화 좀 받아라, 이 못된 거사. 금순의 목소리가 쉬어갔어요. 점점 분노와 공포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빚 이야기, 아들 이혼 이야기, 동네 체면 이야기를 두서없이 쏟아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네가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면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태호 아빠도 없는데 내가 누굴 믿고 사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지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87통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금순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풀어. 그 풀어가 보증을 건드리지 말라는 건지, 이혼을 취소하라는 건지, 아들을 놓아달라는 건지, 금순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그 짧은 음성 메시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어요. 잠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87통의 전화가 며칠 전 제가 장례식장에서 태호에게 걸었던 전화와 같은 무게일까? 저는 엄마가 쓰러졌을 때 태호에게 3번 전화했고 금순에게 2번 전화했어요. 그 5통의 전화가 오늘의 87통보다 더 절박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영원히 모를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장 접수 화요일 예정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예정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고 불을 껐어요. 엄마가 남겨준 보리차를 한 잔 더 따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뒤 태호는 처음에 이혼을 거부했어요. 시간을 달라. 상담을 받자.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지만 저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약 1달 반 뒤 조정이 깨졌고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시작됐어요. 태호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태호 쪽 변호사가 쌍방 잘못을 주장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제 변호사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 기록, 면세점 결제 내역, 다낭 리조트 영수증, 태희의 인스타그램 캡처, 그리고 장례식장 CCTV에 태호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태호 쪽 변호사도 꺼낼 카드가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대보증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은행에 보증갱신을 거절하겠다고 정식으로 알렸어요. 은행에서 금순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보증인이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빚 1,500만 원에 대해 다른 보증인을 세우거나 갚을 계획을 내십시오. 그 통지를 받은 금순이 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금순의 목소리가 전화기 밖으로까지 울렸습니다. 태호야, 1,500만 원을 내가 어디서 구해? 태호가 소파에 앉은 채 이마를 손바닥으로 문질렀어요. 엄마, 나도 지금 형편이 안 돼. 재판 중인 거 알잖아.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수진이가 보증 빠지면 은행에서 나한테 바로 갚으라고 하는데. 태호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르며 그 뒷모습을 봤어요. 태호 쪽 변호사가 재산을 나눌 때 아파트 빚 갚은 부분에 태호도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번 돈으로 빚을 갚아왔으니 태호의 몫이 있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빚 이자와 원금이 제 이름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그 통장에 주된 수입이 제 파트타임 근무 소득과 친정지원금이었다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태호의 기여분을 아주 적은 금액만 인정했어요. 재판 기간 중 저는 태호에게 아파트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태호야,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안 돼. 나가줘. 태호가 식탁 의자를 잡고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왜 나가? 여기서 17년을 살았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재판 끝나면 어차피 나가야 해. 태호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태호 쪽 변호사도 같은 지붕 아래서 사는 게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지 결국 태호는 짐을 싸서 시어머니 금순의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태호가 짐을 빼는 날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가 캐리어 2개와 종이박스 3개에 자기 짐을 넣으며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태호가 멈칫하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진짜 이렇게 끝내는 거야? 17년인데. 엄마 장례식이 3일이었어. 3일도 못 온 사람이 17년을 말하지 마. 태호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금순의 지방 소도시 16평 임대 아파트에 태호와 시누이 태희까지 3사람이 모여 살게 됐어요. 태희는 이혼 뒤로 줄곧 금순에게 얹혀 살면서 태호의 통장에서 용돈을 빼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태호가 수입이 줄면서 태희에게 한마디 했어요. 태희야, 너도 나가서 돈 좀 벌어. 태희가 부엌에서 과자 봉지를 뜯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왜? 오빠가 제대로 못 살아서 이혼당한 거잖아. 뭐? 네가 다낭 가자고 한 거 아니야? 네가 인스타에 사진 올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태호가 부엌 문틀을 주먹으로 쳤어요. 금순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둘 다 그만해. 이 집에서 싸우면 나 죽어. 죽는다고. 금순이 가슴을 쥐며 소리쳤고 그날 저녁 혈압이 올라 동네 의원에 실려갔어요. 태호의 회사 생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러 가고 법원에 출석하느라 결근과 지각이 잦아졌어요.
업무 실수가 반복되자 팀장이 먼저 면담을 했고 인사팀에서 경고가 2차례 내려왔습니다. 심할서까지 쓴 뒤에도 나아지지 않자 결국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가 왔어요. 태호는 퇴직금으로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태희는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며 다낭에서 사온 명품 가방과 면세점 화장품을 중고거래 앱에 올렸어요. 가방은 23만 원에 팔렸고 화장품 세트는 8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낭 여행 전체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태희는 그 돈을 금순에게 주지 않고 자기 휴대폰 요금을 냈습니다. 태희야, 그 돈 어디 썼어? 관리비가 석 달째 밀렸는데. 금순이 태희의 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어요. 내 폰 요금 냈어요. 폰이 끊기면 알바 구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뭐? 관리비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네 폰 요금을 내? 금순이 손에 든 독촉장을 태희 앞에 흔들었습니다. 태희는 고개를 돌리며 이어폰을 꽂았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면서 친정어머니의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철물점 건물과 예금이 제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건물 1층에 작은 가게를 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서 월 55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남겨준 것이 매달 제 통장에 조용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금순의 임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가 석 달째 밀리기 시작했고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태호가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열흘 만에 그만뒀어요. 금수는 연금을 합쳐 월 60만 원 남짓으로 세 사람의 밥값을 감당하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저녁 금순이 좁은 거실에서 태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네가 그 여행만 안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태희가 방에서 나오며 받아쳤습니다. 엄마가 먼저 수진이한테 시키면 되지 했잖아. 여행 가자고 한 것도 엄마잖아. 태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고함을 질렀어요. 제발 좀 그만해. 나 좀 내버려둬. 좁은 거실에 세 사람의 고함이 부딪혔습니다. 같은 이해관계로 붙어있던 접착제가 사라지자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한 지붕 아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매일 저녁 그 임대 아파트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이혼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호가 잘못한 쪽으로 인정됐고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혼자 산 재산이라 태호의 몫이 아주 적게만 인정됐어요. 위자료 판결도 나왔지만 태호에게 줄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화려한 승리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에 오는 허전함 같은 것이 가슴 한쪽에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서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17년을 살았지만 더 이상 이 공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집이 팔리면 남은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새 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열쇠를 맡기고 나오는 날 현관 앞에 잠시 섰어요. 이 문 앞에서 태호의 구두를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방문에 억지 웃음을 지었던 17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엄마의 유품 상자, 엄마가 쓰던 찻잔 세트와 보리차 봉지, 그리고 핸드백 안쪽 지퍼칸에 든 엄마의 편지. 택배 박스 2개에 짐을 넣어 친정어머니의 철물점 건물로 보냈어요. KTX를 타고 지방 소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철물점 건물 앞에 섰는데 1층은 새 세입자가 작은 생활용품 가게를 여러 불이 켜져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은 엄마가
매일 오르내리던 그 계단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가 보내놓은 택배 박스 2개가 거실에 놓여 있었고 엄마가 쓰던 찻장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짐을 풀고 엄마의 찻잔을 찻장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였어요. 엄마가 쓰던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 봉지를 넣는 동안 창밖으로 베란다 화분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못 줘서 잎이 시들어 있었어요. 보리차가 끓는 동안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미영이 집들이라며 찾아왔어요. 반찬통 3개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언니 여기 좋다. 이모 살아계실 때 자주 왔는데. 둘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미영이 반찬을 제 밥 위에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언니 앞으로 뭐 할 거야? 당장은 모르겠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하는 데 있던데 그거 하나 등록하려고. 미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언니답다. 뭐가? 아무 데서나 조용히 뭔가 시작하는 거. 이모 닮았어. 저는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 수업을 등록했어요. 수강생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제 쪽을 보며 말을 걸었어요. 아가, 여기 처음이야? 참 곱게 생겼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먹물 냄새를 맡으며 붓을 쥐었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화선지 위에 먹을 찍은 붓끝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금순의 임대 아파트에서는 빚 보증인이 빠진 뒤 금순이 다른 보증인을 세우지 못했어요. 결국 은행과 나눠서 갚기로 했지만 매달 갚아야 할 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태희는 금순과 크게 싸운 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나 지인 집에 갈 거야. 여기 있으면 나도 죽어. 태희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금순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태희야. 너까지 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태희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다낭에서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던 3사람은 이제 한 식탁에 앉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거실 찻장 위에 모셔놓고 보리차를 한 잔 끓여 영정 앞에 올려놓았어요. 사진 속 엄마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잘 살게. 엄마가 지켜준 거 알아. 저는 엄마에게 말한 뒤 제 잔에도 보리차를 따랐어요. 한 모금 마시는데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층 가게에서 세입자가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란다 화분에서 물을 준 뒤 새잎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는 조용했어요. 87통의 부재중 전화도, 폐렴이라는 거짓말도, 울 며느리는 참 순하다는 말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보리차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 저녁이 제가 되찾은 제 일상의 첫 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친정엄마 장례식 날, 폐렴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 다낭으로 떠난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빈소를 혼자 지키며 눈물 대신 서류를 모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금수는 87통의 전화를 걸며 호통치다 예언하다 결국 빚 톡촉장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남편 태호는 직장에서 잘리고 캐리어 2개를 끌고 쫓겨나듯 집을 나섰죠. 다낭에서 셀카를 올렸던 시누이 태희는 23만 원의 가방을 팔아 자기 폰 요금을 내다가 결국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다낭 리조트에서 함께 웃던 3사람은 이제 한 식탁에 앉을 일조차 없어졌어요. 순하다고 만만한 게 아니고 조용하다고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쥐고 있던 것들이 뭔지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수진 씨는 지금 엄마가 남겨준 작은 집에서 보리차를 끓이며 자기만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만만하게 봤다가 크게 후회한 사람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